오늘은 생애 및 진로 설계 이 한 학점짜리 과목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그 다뤄야 할 이 내용에는 이제 일부 일장을 한 이제 첫 시간이니까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1부는 우리가 그 여러분이 그 보시면 알다시피 일부 제목은 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부 1장은 이제 시대별 인재상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 2장은 전생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다루어야 될 것은 이제 그 생애와 진로 설계라는 이 과목의 제1부 사회의 변화 중에서도 1장 시대별 인재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져야 할 내용이 이제 이것이죠. 시대별 인재상의 변화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시 농경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그리고 이제 고중세 이런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문명이 발달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근대 이후에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 사회로 변화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대가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제 21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스마트 사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2의 정보화 시대고, 정보화 혁명이 또 다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로 바뀐 것도 물론 하나의 이제 산업사회에서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정보화 사회 안에서도 또 다시 더 첨단의 정보화 사회로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이런 스마트한 인공지능과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정보화 사회는 예전의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보다도 더 아주 초고도화된 그런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이제 스마트 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그 사회에서의 필요한 인재, 그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지죠. 그죠? 필요한 이제 인재에게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떠한 인재를 바라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인재상이 바뀌어 왔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직업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직업이 어떤 식으로 또 오늘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스마트 사회 속에서의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과거와 비교해서 이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우선 시대별 인재상을 한번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 인류 역사 또는 문명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와 중세는 아무래도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세만 하더라도 뭐 영주라든지 소작이 그런 농노와 또 영주와의 관계 속에서 중세 유럽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농경 사회가 계속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이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이후 그리고 해방 이후 근대화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농경사회였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근대화되기 이전 고중세 사회는 거의 농경사회라고 보여진다면 우리가 채집이라든지 수렵을 바탕으로 했던 원시 사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무리지어 살면서 이제 결국 인류 문명이 발전해 나갔는데 강을 중심으로 그죠? 큰 물이라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제 그 수자원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 강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나일강이라든지 등명, 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또뭐 메소포타미아, 유파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이런 큰 4대 문명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 언어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런 문명인 사회가 되는 이 과정에서는 항상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큰 강을 낀 이 농경 사회, 그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물이 필요한 것이죠. 농사짓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경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정착된 하나의 문명 사회, 도시도 만들어지고 그죠? 네, 점차. 자, 이런 산업 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 기초에는 이런 농경 사회가 있었고 고대와 중세.
그래서 이런 고대 중세의 근대화 이전의 이 사회를 우리가 원시 시대 그리고 또는 농경 사회 이렇게도 합쳐서 고등시대를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필요했던 그 인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체 노동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여러분이 뭐 농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도 그 농촌에 가서 여러분이 방학 때 봉사해 보면 알듯이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하죠. 예, 뭐 내고 뭐 이것도 추수하고 무슨 뭐 이런 것은 다시 또 이렇게 뭐 이 논밭을 경영한다는 것은 가꾼다는 것은 이게 보통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그래서 근면, 정실, 체력 이게 아주 중요한 인재상에서 필요한 덕목이자 또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근면함과 성실함과 체력.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오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결국은 어떤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좀 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조작해서 그 기술적인 능력,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은 반드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계를 조작하고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만드는 기술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조작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기술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런 기술적인 능력 이것을 기능이라고 하죠. 그죠? 기계를 제작하고 제조하고 조작 또 개선해 나가고 또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능 기술적 능력이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그걸 기술이 중요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는 산업사회는 근대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는 어,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는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는 결국은 제3의 물결이라고 했던 자, 그 3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의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중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서의 기계를 조작하고 제작하고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술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산업사회라면은 지식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제 토플러가 말했던 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는 정보라는 것은 사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으로 만지고 또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무형의 그죠? 유형의 것이라기보다는 무형의 것이잖아요. 데이터라는 것이죠. 컴퓨터 하드웨어에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하드웨어 저장은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이걸 저장했던 내용을 끌어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상에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이런 정보라는 것은 전산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는 사실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재구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육체적인 노동이 중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농경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모든 농사를 짓고 뭐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고 가꾸고 심고 또 거둬들이고 추수하고자 탈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산업사회에 오면서는 기계를 이제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운영하고 이런 능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때 들어가는 이제 노동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런 노동보다는 아무래도 손이 물론 중요시 되지만 또 이제 물론 어깨에 힘도 필요하고 기계를 제대로 무거운 기계를 움직이려면 그죠? 뭐 증기기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또 움직이고 무슨 뭐 그죠? 엔진을 만들고 엔진을 또 운영하고 수리하고 개선해 나가려면 그 뭐 닦고 조이고 하는 이런 데 많은 또 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시 농경 사회에 비해서는 체력이 그렇게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로 오면 정말 그야말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듯이 그냥 손가락 정도의 그죠? 이런 타치만으로 데이터를 불러내고 다시 조직화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워드 프로세싱하거나 또는 뭐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제 운영해 나가는 전산 처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음.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사회가 되면서 즉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을 넘어서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더 초고도화된 사회가 이제 오늘날 스마트 사회이자 제4차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자, 이 시대에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하드웨어보다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중요시된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그야말로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는 그러나 점점 더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리고 오늘날의 초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인 스마트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는 오히려 이런 섬세하고 이게 손가락 이 키보드 정도만 두드릴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섬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워드 프로세싱을 하고 뭐 이런 능력들을 요구하는 이런 기술적인 시대에는 사실상 남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면이 있다. 그죠? 소프트하고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터치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사회에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이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네트워킹이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만 하더라도 모바일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전기 코드에다 꼽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데스크탑 위주로 컴퓨터가 이루어졌고 또 아주 거대한 이런 그 전산 시스템, 그죠? 예, 이제 이런 그래서 컴퓨터실이라는 것이 아주 거대한 그 하나의 공장처럼 이제 이렇게 지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움직이는 모바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을 통해서 아주 웹 뭐야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이제 예전에는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채점도 이제 그렇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제를 할 때도 서류를 기한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스크탑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이 나도 그렇지만 이 이제 이 뭐야 핸드폰 이 핸드폰 휴대폰을 가지고서 모든 이제 말하자면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태블릿 PC 같은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그죠? 옛날에는 그냥 코드를 꼽아서 꼽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로 이제 봤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지금 녹화도 태블릿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하고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바일 네트워킹이 좀 더 보편화되고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됐다. 자,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도 제공하는 이런 온라인 동영상도 옛날에 같으면은 컴퓨터 앞에서나 어떤 촬영실에 가서 찍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지금 여기도 내 방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는 강의실에 와서 내가 그냥 찍고 있는데 또는 움직이는 어떤 차 안에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나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뭐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비행기 뭐 여행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죠? 비행기 안에서 탭을 켜고 볼 수도 있고 뭐.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채점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던 거하고 달리 지금 나도 핸드폰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성적을 또 모든 것들 입력을 결제도 그래요. 결제도 뭐 모바일 컴퓨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자 이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러나 자 우리가 스마트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이런 기술만이 필요한 사회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적인 것이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인간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기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죠.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덕목 같은 것들은 윤리적인 또 가치 이런 것들은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성, 그 다음에 어떤 공감 능력, 또 예술성, 창의성, 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타인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고 인간을 배려하고 자 이런 공감한 이런 사회는 오늘날 산업 사회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사회가 됐을 때 오히려 더욱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직업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별 인재상을 쭉 정리했는데 원시농경 사회에서의 어떤 육체 노동이 필요한 시대에는 근면 성실 체력이 중요한 인재상이었으면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인재였다면 산업사회로 오면서는 기계 조작을 잘하는 기술자가 이제 중요한 인재상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고 3차 산업혁명 시대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직화하고 검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의 구성해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 지식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든지 무슨 구글 같은 회사가 중요시 된 것이지, 그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 정보를 조직화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은 수많은 정말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분류해주고 또 우리가 검색을 하는 또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술인데 이런 기술이 중요시된 거죠. 지식과 정보를 재구조하는 능력과 기술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 사회가 되면서 좀 더 더욱더 이제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언플러그드 사회라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전기 코드에 꽂아서 이제 뭐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이 아니고 또 그런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모바일로 그죠?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정보를 검색하고 조직화하고 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나도 움직이면서도 여러분에게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듯이 영상 찍어서 강의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도 이제 이런 디지털 창작을 해나갈 수 있는 그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직업 분류 안에 그게 생겼어요. 나도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외국에서나 서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지털 크리에이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디지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모든 창작을 만들어내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을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아예 직함을 그런 직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이제 중요시되는 사회가 됐다. 그렇지만 인간을 중요시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않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술적인 감흥을 표현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서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시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보를 이게 수학적이고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타인을 배려해서 이런 정보들을 말씀 재구성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로 이것을 재가공해서 여러분이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창의적이고 정말 훌륭한 인재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한다면은 1차는 이제 증기기관과 같은 그죠 뭐 석탄을 원료로 해가지고 또 석유를 원료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들어내고 자 이런 것이 1차 산업혁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석유나 석탄 같은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기술, 그런 기계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1차 산업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어떤 천연 자원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석탄이든 또 수력 발전이든 아니면 또 뭐 화력, 그러니까 뭐 석유든 또는 뭐 태양이든 태양열이든 자 이런 천연 자원을 토대로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뭐 발전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전기가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기가 없다면 컴퓨터, TV,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아무것도 가동할 수 없죠. 그죠? 보일러도 그렇고 전기가 없다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런 시대가 된 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인간이 만들어 이제 말하자면 천연자원, 천연적인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자원을 토대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이 이제 산업화 사회로 가게 된 또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고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인터넷도 등장하고.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는 이것이 모바일로 또 더욱더 초고속으로 가속화되면서 아주 오늘날은 정말 초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정보화 시대가 된 게 컴퓨터가 개발되고 인터넷이 말하자면 보편화되기 전에 그 시대가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 이루어진 시대고 정말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그에 더 나아가서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또 모바일을 통해서까지 하고 자 이것을 이제 마음대로 사람들이 더 빠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제2의 정보화 혁명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산업혁명의 어떤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뭐냐?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야. 그러니까 그냥 지능적이거나 그냥 뭐 지식정보 사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슈퍼, 정말 대단히 초고속의 또 아주 슈퍼 인텔리전스예요. 그렇죠? 초지능적인 그리고 초연결. 그러니까 그냥 커넥트된 사회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된 사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정말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 우주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의 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터넷 시대, 인터넷 이런 세계를, 사이버 세계를 이제는 정보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메타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초월했다는 뜻이거든요.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 유니버스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물리적인 우주를 넘어선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또 모든 전 세계와 전 우주의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고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그 정보들을 얻어내고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이런 식의 초고도화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초우주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우주를 넘어서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간까지도 넘어서, 그러니까 시간 지하까지도 넘어서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주변에서의 정보밖에 얻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과거의 정보.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몇백 년 전, 한 100년 전에 영상까지도 다, 흑백 영상까지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영상도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대까지 된 것이 초지능, 초연결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그다음에 챗GPT 같은 어떤 초고도의 이런 지능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명령 하나만 내리면은 말로써 또는 손가락으로써 문자로써 명령 하나만 내리면 뭐 논문도 써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책 한 권이 나올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챗GPT도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작곡도 해주잖아요. 챗GPT 응용한다면. 그래서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상호 소통하는 인터넷 시대는 메타버스가 됐다. 메타 유니버스가 됐다. 그죠?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런 직업이 이제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초고도의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이제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벌써 지식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이런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게 됐지만 인재상에서도 이제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적인 정보나 지적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도화된 그런 사람이야말로 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브랜드 같은 것도 이것이 하나의 정보이자 이것이 하나의 지적 자산인데 우리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면 브랜드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김진양 작가가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최고의 리더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모토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 모든 사람은 각자 다 개성적이고 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각자들은 다 자기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도 어린 나이에도 다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학생들도 그죠? 나이키를 신으려고 하고 나이키를 입고 뭐 그죠? 뭐 디올, 샤넬 다 좋아하잖아. 그 명품을. 그죠? 근데 그런 명품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여러분이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나가려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명문 또 기업, 유명 기업들, 그죠? 대기업을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삼성, 뭐 그죠? LG 무슨 뭐 SK 같은 이런 대기업을 선호하고 이게 명품이지 일종의, 그죠? 기업으로서의 명품, 또 회사 브랜드로서의 명품, 또 뭐 학교로서의 명품, 뭐 등등 이런 명품을 여러분이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유명 기업에 들어가서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직장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명품을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명품을 입거나 여러분이 명문 대학을 가거나 이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각자는 다 개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들일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면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 브랜드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오늘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하지만은 직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국제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됐다. 그 얘기 뭐냐면 지식 노동자가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여러분이 적성과 흥미가 뭐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된 것이다. 즉 여러분이 어떤 기성의 어떤 가치라고 여겨지는 명문대학 기성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어떤 유명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뼈를 묻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적성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흥미가 무엇이고 그 어떤 독창적인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명품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품을 가지려고 뭐 사서 돈을 주고 비싼 명품을 하나 사 입고 백을 들고 다니고 뭐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려고만 하는 것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유명 대학,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됐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갖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브랜드고 여러분 이름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브랜드인 거예요. 그죠? 김창호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김창호라는 브랜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디자이너가 나는 김창호 해가지고 부티크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죠? 뭐 어떤 이발소나 뭐 미장원 이름에도 뭐 김창숙 하면 김창숙 뭐 그죠? 디자이너면 디자인. 자,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유한 어떤 지적 자산이잖아요. 그죠? 정보 자산이고. 자, 이런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가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유명한 회사나 유명한 어떤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하청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독창적인 삶을 살아가고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평생 직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이 평생 직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회사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가서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새로운 프론티어고 새로운 개척자고 그것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평생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회사에 취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직업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일.
그 누구도 그전에는 해보지도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은 좋아한 적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해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정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고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죠? 새로운 직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될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로 산다는 것 이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브랜드 가치 갖는 삶을 살자는 것, 우리 모두가 명품의 삶을 살자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 직업 찾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로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 전체를 통해서 이제 생애 및 직업 진로 설계죠. 생애 및 진로 설계라는 이 과목은 한 학기 동안 한 학점 과목인데 여러분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고 여러분의 직업을 찾고 여러분의 적성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발견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대학생활 때부터 그것을 이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이 디딤돌 기초를 놓아주는 과목이 생애 및 진로 설계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러분이 각자 가장 유명한 좋은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브랜드로 굳건히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자 개인 브랜드로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자기가 남들이 지금까지는 좋아한 적도 없는 일을 자기가 여러분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의 평생 값어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또 해나간다면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후학들이나 후배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쳐서 그 길로 가도록 또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의 유명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능화 사회 속에서 초고도의 지능화 사회죠. 초지능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사회 속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지만 엄청난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또 발달하고 있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그죠? 드론이나 수많은 이제 첨단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자, 창의적인 능력, 상상력, 공감 능력, 그 도덕적인 이런 양심의 능력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기계가 결단할 수도 없고 기계가 그것을 계산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너무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일이 인간에게는 어렵다. 자, 이게 모라백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 오히려 모라백의 역설인 건데,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하고 오늘날 첨단 기술 사회가 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겁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다 대체해 나가는 거 아니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도 다 뺏기는 것 아니냐 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라백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래서 인간이 어려워했던 그 단순 작업들을 오래 빨리빨리 해나가는 것을 기계가 훨씬 더 빨리 쉽게 해주고 대신 해주지만 기계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도덕적인 실천을 해나갈 수 있고 결단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감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이다. 왜?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기계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 기계는 이걸 못한다. 공감을 한다든가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을 느낄 줄 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양심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한다든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든가 또 정의로운 행동을 봤을 때 정말 기뻐하고 칭찬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을 기계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고 쉬운 일이다. 이게 모라베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직업을 과거의 직업들 중에 단순 기능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계에게 내준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체해 나간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건 뭐야?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제품들 또는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운 하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치 있는 삶을 내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대별 인재상의 변화라는 이 챕터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그 상단에 브랜드로 산다는 것, 자, 이 책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최고의 리더가 되고 앞으로도 명품의 삶을 사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는 삶을 사시고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예술적이고도 또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런 길에 프론티어로서 멘토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훌륭한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